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는 이름이 강혜진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편하게 깡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깡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문학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학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많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면서 문학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문학의 영역을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산문, 수필과 극으로 나누었는데 우선은 이번 시간의 순서대로 현대시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고 분석하고 감상하시기 전에 시와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의 이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에 대해서는 나 자신 있어, 나 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에 시와 관련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이론들이 모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깡쌤이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의 이해라고 했으니까 시의 개념부터 개념이라고 하는 건 시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란 무엇인가 시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시의 개념만 막 이렇게 분석해 봐도요. 이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이렇게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란 사람의 정서와 사상을 했는데 이 정서와 사상이 곧 뭐가 되느냐? 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언어로. 근데 어떤 언어로? 이게 중요하죠. 운율이 있는 언어로. 시는요, 운율 빼면 시체입니다. 시는 운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만 운율이 있는 문학이어서 우리가 따로 시만 운문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운율이 있는 언어로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압축하여,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시는 다른 문학에 비해서 길다, 짧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집어넣었다. 무엇을? 이런 정서나 사상을 좀 꾹꾹 눌러서 집어넣었다. 압축입니다. 압축하여. 표현을 하는데 함축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압축, 누르다 보니까 시는 시에 쓰이는 단어, 우리가 시어라고 하죠. 그 시어 하나가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걸 함축적이라고 하거든요.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학 양식을 말한다. 운율이 있는 문학, 운문. 그래서 시의 뜻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아래에서 공부할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서와 사상. 그래서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자를 찾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어떤 사상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을 운율. 시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작품에 어떤 운율이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언어로 압축하여 함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시어가 포함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의 뜻 하나만 봤는데도 시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의 뜻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시의 갈래, 우리가 흔히 그냥 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의 종류에는 형식상 갈래가 있고 내용상 갈래가 있는데 우선 형식상 갈래를 보시면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형시는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일정한 규칙,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
형식이 정해져 있다, 틀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뭐 운율이 규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시를 정형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조입니다. 시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이런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정형시라고 하고요. 자, 자유시 말 그대로 자유로우니까 자유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정하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없으나 그 안에 은근한 운율, 내재율이라고 하는데 내재율은 지니고 있다. 자, 그다음에 산문시는요. 자유시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산문시, 산문 같은 제가 아까 시가 운문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운문의 반대가 산문. 우리 뭐 소설이나 수필 이런 걸 산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산문들 같은 느낌을 주는 시.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보시면 줄글로 붙여서 쓴 시. 그러니까 이런 산문시는 딱 보면 이게 시야 산문이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 때문에 운율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형식상 갈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상 분류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가 서정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를 서정, 감정, 정서의 정, 서정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서사의 사, 역사적 사건이나 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시를 서사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시라고 하는 것은요, 극의 형식을 빌려와 시상을 전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연극,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를 우리가 극시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 형식상 분류에서는 정형시, 자유시, 특히 자유시가 많이 나오고 여기 내용상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게 서정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또 목적에 따라서 그냥 순수하게 문학성만 추구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상적,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순수시와 참여시로 나뉘는데 이제 6, 7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민주화와 관련된 참여시 관련된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참여시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 이 안에 사상적, 정치적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작품이구나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의 특성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뭐 시를 배우든 소설을 배우든 사실은 뭐 문학이 아닌 글을 배우더라도 그 갈래의 특성을 아는 건 기본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러한 이론들이 그냥 딱 끄집어내서 이건 이론 문제다 하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하실 때 우리가 작품을 풀면서 작품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그 기본 바탕에 이런 이론 내용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에 대한 문제를 풀어도 이론을 알아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시를 공부하면서 시의 특성을 아는 건 그런 기본 이론 바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시, 운율적,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의 갈래다. 운율, 함축 요 두 가지는요. 시의 특성을 대표하는 용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서, 사상 이건 시의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압축된 형식미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는 다른 문학에 비해서 길다 짧다. 시가 짧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생각마저도 조금 들어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았다. 자, 그리고 시적 화자, 서정적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를 지은 사람은 시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시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 서정적 자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화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는요. 시인에 대한 문제보다 자, 화자의 화자가 누구냐, 화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화자의 정서는 무엇이냐, 화자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자 따로 공부할 건데 화자라는 용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 보시면 시의 3요소 있잖아요. 시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 가장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삼총사.
시를 공부하면서 주제가 뭐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는 특히 운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의 운율은 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심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세 가지가 시의 3요소. 소설도 그렇고 이게 문학의 갈래마다 뭐 3요소, 4요소라는 게 있는데 요런 건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다. 주제, 운율, 심상, 심상, 운율, 주제 요 세 가지가 시의 3요소다. 자, 옆에 설명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뒤에 하나하나 막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자세히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아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설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차라리 소설은 좀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아유, 근데 시는 좀 짧다 보니까 읽는 건 편한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시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 어려운 거 맞아요. 저도 시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 문학이고요.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전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뭐 어떤 삶의 모습을 많이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도 이야기인데 뭐 소설이나 수필보다는 좀 짧게 압축해 놓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처럼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물을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마치 소설을 읽을 때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등장인물이 누구야? 특히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인공이 어디서 언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성격은 뭐야? 이런 걸 파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시를 감상하실 때에는 시인보다도 화자를 찾고 화자가 누군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화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시를 해석하시면 시를 감상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어집니다. 그 화자입니다. 자, 우선 화자란 이겁니다. 시 속에서 말하는 이, 노래하는 이. 그래서 이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든 허구적 대리인,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러니까 소설에서 작가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에서도 시인이 이 화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나보다도 이런 목소리, 이런 화자를 만들면 좀 더 시를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인이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이다. 자, 그런데 간혹 시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지금 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 자신이 화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시인 자신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데 확률상으로는요. 시인 자신과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뭐 시인은 남자인데 화자는 여자. 뭐 시인은 어른인데 화자는 뭐 어린아이. 심지어 시인은 사람인데 화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를 파악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3번이 중요한데 화자는요. 선생님 여기 읽어보니까 이 시에는 화자가 없어요. 그런 시 없어요. 화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시의 화자는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아무리 읽어봐도 이 시에는 화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나, 저요, 나, 1인칭, 아이. 이게 시 속에 표현되어 있으면 화자가 드러나 있구나. 근데 아무리 읽어도 나 1인칭을 표현하는 시어가 없으면 이거는 화자가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근데 그 화자가 시인이구나. 시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자 중요하고요. 자, 화자의 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적 대상이나 독자 및 사회에 대해 취하는 태도, 목소리, 그러니까 원래 어조라는 게 말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어조가 목소리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시적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조가 시적 화자의 태도,
분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 시의 화자의 어조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 시를 한번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이 한번 읊어보시면 이게 어조가 뭐 밝은지 어두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곧 시의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어조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시의 어조로 알맞은 것 여성적이냐 남성적이냐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성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부드럽고 섬세한 게 여성적이고 강하고 의지적인 건 남성적이라고 하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옛날부터 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공식화,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섬세하고 뭐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이런 거면 여성적. 근데 뭔가 의지, 확고하고 강하고 뭐 이러면 남성적이라고 하고요. 또 격정적, 아주 격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의지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격정적. 그 다음에 이제 애상적 많이 나와요. 애상적. 애상적은 슬픈 거. 이 애자, 애상할 때 애자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랑하다 애자가 아니라 슬프다 애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쓸쓸해하는 그러한 정서가 담겨져 있는 작품에 여기 지금 나오죠. 슬픈 느낌. 요거 애상적이라고 합니다. 잘 나옵니다. 애상적, 여성적, 남성적 이런 건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 독백적도 잘 나와요. 독백, 말 그대로 독백, 혼잣말.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고백,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용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인 자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독백적 어조. 그다음에 이제 관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관찰하면서 느낌이나 의미,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바라보듯 이런 걸 관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소적 어조라는 것도 있는데 냉소가 비웃는 거잖아요. 아주 차갑게 이렇게 차갑게 비웃으면서 업신여기는 느낌. 자, 이런 게 어조인데 이런 어조는 단순히 그 시에 실려있는 화자의 목소리 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의 분위기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상입니다. 아까 시의 3요소 중에 심상이 있었죠. 사실은 여러분이 주제, 뭐 주제 없는 글이 어디 있어. 국어에서 공부하는 모든 글, 모든 작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 파악하는 건 뭐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이고 중심 내용을 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율. 사실은 시를 공부하시면서 운율, 시는 운율이 중요하지. 뭐 이거는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심상 놓치기 쉽거든요. 이게 심상이 마음 심자의 이제 이제 형상상인데 내 마음 속에 생기는 이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미지라고도 하며 시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구체적 사물의 형상, 감각적 인상을 말한다. 근데 사실 심상은 배울 때는 이렇게 막 이게 뭐 마음속에 그려지는 구체적인 영상입니다 라고 해도 결국 심상은요. 이 심상의 종류를 알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은 감각적 영상, 감각적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자,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에다가 심상만 붙여주시면 이게 심상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인데 자, 시에서 모양이나 색깔, 움직임, 밝고 어두움,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면 시각적 심상.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어두운 방, 깜깜하죠? 까맣잖아요. 그 다음에 밝은 숯불, 빨간색 이런 색깔이 나오면 시각이구나. 그 다음에 청각, 귀, 소리입니다.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 접동 이게 접동새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나오면 청각적 심상이 쓰였구나. 자, 그다음에 후각입니다. 코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 매와 향기 뭐 맡아본 적은 없지만 매와 향기니까 냄새니까 후각적 심상이 쓰였구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미각입니다. 맛이겠죠. 혀를 통해 맛을 보는 듯한 느낌. 간간하고 짭조름한 짭짤한 맛이니까 미각이겠고요. 그 다음에 촉각.
촉각, 피부에 닿는 느낌,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 시리도록 시리다 시리다, 뭐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게 촉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아래 보시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게 잘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따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거 시각이야, 후각이야, 뭐 이렇게 단독된 심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요. 이제 그런 건 좀 유치해.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물어볼까?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공감각적 심상인데 이 공감각은 어디에 있는 감각인가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요 5가지 감각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지껏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감각 중에 2개 이상의 감각이 결합.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이건 예를 보는 게 빠릅니다.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종소리입니다. 근데 종소리는 소리니까 청각이겠죠. 근데 앞에 보니까 그냥 종소리가 아니라 푸른 종소리. 여러분 소리의 색깔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신 제 목소리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노란색 옷 입고 있다고 해서 노란 목소리 이건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든 소리를 표현하고 싶은데 소리에다가 푸른색, 그러니까 마치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청각을 시각으로 옮겼구나. 이렇게 옮기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공감, 영, 빵 이거 아니고요. 자, 감각을 2개 이상 결합하는데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공감각은요. 요렇게 표현해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걸 앞에 그리고 옮겨서 표현하는 걸 뒤에. 그래서 무엇의 무엇화,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촉각화, 뭐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서는 좀 많아질 겁니다. 자주 나올 거거든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작품들에도 종종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공감각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볼까요? 운율입니다. 뭐 이제 운율은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 음악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그 시를 가지고 시에다가 음을 붙여서 바로 노래를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노래죠. 저 지금 노래 부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건지 시를 읊는 건지 이거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에다가 음만 붙여서 근데 시에다가 음만 붙여서 바로 노래가 될 수 있는 건 시가 기본적으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리듬, 음악적 요소, 말의 가락을 운율. 그래서 이 운율은요. 운과 율이 합쳐진 건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위치에 동일한 음운이 반복되는 것. 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소리 덩어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 그래서 둘 다 이게 말의 가락, 리듬과 관련된 거라서 합해서 운율.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운율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운율의 종류에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보세요. 외형률, 내재율. 저는 요거 운율의 종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요거 강조하는데 이름을 잘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책 덮고 자, 운율의 종류 2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외재율, 내재율 아니면 뭐 외형률, 내형률 뭐 이렇게 이름을 막 통일시키는데 지금 이게 이름이 다르죠. 외형률이고 내재율입니다. 게다가 얘는 률이고 얘는 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외형률, 내재율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외형률은요. 규칙적인 것. 시의 표면에 뚜렷이 드러나는 운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아, 이 시에는 일정하게 이러한 운율이 쓰였어라는 걸 알 수 있는 운율을 우리가 외형률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전 시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대표가 바로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정형시 말씀드릴 때 자, 시조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한 줄을 4번 끊어 읽는 게 반복이 되지요. 그런 걸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내재율은요. 안내자입니다. 운율이 안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은근하게 여기 지금 보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시 안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 자유롭게 생기는 운율. 그래서 규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재율 쓰인 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라는 느낌은 드는데 아, 이 시에서 어떤 운율이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안에 깔려 있나 봐. 그런 걸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자, 외형률, 내재율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외형률의 형성 요소인데, 그러니까 외형률이 규칙적인 운율이다. 규칙적으로 뭔가가 반복되는 걸 외형률이라고 한다. 근데 무엇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운율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여러분이 보시면 앞뒤 글자는 똑같죠. 음율,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글자만 얘는 음수율, 얘는 음보율, 얘는 음위율인데 이게 단서예요. 음수율은 글자 수, 음보율은 음보, 끊어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를 보통 몇 번 끊어 읽으면 좋을까? 띄어쓰기 아니고 좀 적절하게 호흡을 넣어서 끊어 읽는 거, 음보. 그러면 음위율은 일정한 일정한 위치에 같은 힘이 오는 것을 음위율. 그러니까 음수, 글자 수, 음보. 그 다음에 위치, 일정한 위치에 비슷한 음운이 반복되는 걸 음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형률을 좀 더 쪼개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자, 뭐 여기 지금 나오는 글자 수, 그 다음에 삼음보, 사음보 요런 거는 우리 실제로 문제 풀 때 작품마다 이 시에서 쓰인 운율을 찾아라 하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아, 요런 건 글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삼음보, 사음보 하고 나오는 건 시를 한 줄을 또는 뭐 그 연을 몇 번 규칙적으로 끊어 읽느냐를 음보라고 해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율 같은 경우에는 자, 두운, 요운, 가구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머리 두, 허리 요, 다리 각. 그래서 두는 앞에, 시의 맨 앞에 비슷한 음이 배치되는 거. 그 다음에 요는 가운데, 그 다음에 가구는 끝에.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현대시에서는 두운, 요운보다는 가군, 제일 끝에 시가 끝날 때 마무리에 비슷한 음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가군이라고 하고 음위율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운율 형성 요소인데 자, 작품마다 운율은 있습니다. 운율 있어요. 외형률일 수도 있고 내재율일 수도 있습니다. 운율은 있는데 중요한 건 작품마다 운율 형성 요소는 다릅니다. 뭐 내재율이 쓰였다고 해서 뭐 똑같이 또 특히 외형률이 쓰였다고 해서 똑같은 운율 형성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는 삼음보가 쓰여서 외형률이고 뭐 어떤 시는 뭐 사음보가 쓰여서 뭐 외형률이고 어떤 시는 뭐 똑같은 위치가 똑같은 말이 나와서 외형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품마다 운율 형성 요소를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 운율 형성 요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표를 딱 보시면서 그 5가지 운율 형성 요소에서 똑같이 나오는 글자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반복입니다. 반복. 이거예요. 반복이면 운율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반복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정한 음은 여기 지금 보면 갈래 갈린 길이라도 유독 기역과 리을의 자음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도 운율 형성. 그 다음에 일정한 음보 말씀드렸죠. 삼음보, 사음보. 그 다음에 음절수라고 하는 게 글자 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반복도 운율.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 시어가 여기 지금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이라는 시어가 계속 반복돼. 이래도 운율 형성 요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문장 구조.
여기 지금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음성 상징어라고 나와 있는데 의태어, 모양, 의성어, 소리 여기 철철철 우리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는요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야옹, 토끼 깡총깡총 기본적으로 두 번씩을 반복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뭐 의태어나 의성어를 반복하는 것도 운율 형성 요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무언가를 반복하면 운율 형성 요소구나. 근데 작품마다 무엇을 반복했느냐는 다른데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의 표현 방식인데 자, 중요합니다. 시의 표현 방식 해서 먼저 비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표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표현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 변화, 강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걸 그냥 무시하고 아 여기 직유법, 뭐 예를 들어 역설법,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법들이 이렇게 큰 틀 안에 속해 있는데 우선은 비유.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법들이 여기 비유에 속하는데 자 우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 그걸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이제 빌려와서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조관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유는요.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해야 됩니다. 자, 저 깡쌤, 원관념. 자, 저를 호박꽃에 비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 노란색 입었으니까 프리지아로 할까요? 프리지어에 비유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되시지요? 저는 호박꽃에 가까울까요? 프리지아 꽃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자, 비유는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관념을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관념,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법, 직유법, 은유법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의인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은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법들인데 이 삼총사가 바로 비유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유, 은유 이게 비유의 유예요. 그래서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인 양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직유. 뭘 연결하느냐? 원관념과 보조관념. 여기 지금 보시면 햇발, 같이, 샘물, 같이 이런 게 직유법이고요. 은유법은요. 자 이런 거 뭐뭐처럼 뭐뭐같이 없습니다. 그냥 A는 B. 여기 지금 보시면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 내 마음은 호수야. 내 마음은 호수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의인법. 진짜 이것도 우리 자주 볼 수 있는 표현법인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화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류법은 의인법보다 좀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반드시 사람처럼 표현해야 의인법이 성립합니다. 근데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을 생물처럼만 표현하면 돼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나를 에워싸는 산. 우르무는 바다, 무생물이에요. 여러분 산과 바다가 생물인가요? 산과 바다는 생물이 아니라 생물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산과 바다는 무생물. 근데 마치 산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뭐 나를 에워싸. 바다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뭐 울음을 울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활유법이라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활유법을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의인법이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의인법은 조건, 반드시 사람처럼. 근데 활유법은 뭐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활유법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 이제 대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유는 여기 뭐 제유, 환유 묶어놓기는 했는데 그냥 묶어서 대유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는 걸 대유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때 들이 우리 국토 전체를 대표. 그 다음에 여기 흰옷 입은 소녀 할 때 요 흰옷은
우리 민족, 우리 결의,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흰옷만 입는 건 아닌데 전체를 대표,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의 표현 방법의 큰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비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변화. 말 그대로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없애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종류 이 뒤로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두 개를 강조하고 싶어요. 반어법, 역설법.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반어법, 역설법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 이제 현대시에 관련된 이제 이론 공부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공부하실 텐데, 저와 함께 작품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볼 텐데, 반어법, 역설법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알아두시고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요거 반대예요. 사실은 잊지 못했는데, 아니 잊었는데 그냥 말만 겉으로만 잊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게 반어법. 역설법은요, 표면적으로 이치에 어긋나. 이게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모순.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 안에 어떤 깊은 뭐 진실 이런 걸 담고 있는 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돼. 이거 반대 아니야? 사랑에는 사랑만 있어야 되고 이별이 있으면 그건 사랑 끝이지. 이거 우리 서로 충돌하는 모순 관계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떠한 속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걸 역설. 여러분 이 반어는요 표면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상황이나 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게 반어. 자, 역설은요 표면적으로도 아이고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이거 반대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럴 만한 게 역설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울 때는 쉬운데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게 반어였어 역설이었어 라고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표현법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는 서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리법이라고 하는 건 알면서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걸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가난하다고 사랑 모르겠어요? 가난해도 사랑 알죠.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걸 설의법. 그 다음에 여기 대꾸법은요. 자, 이거 문장 동일한 구조의 어구나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 형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구조를 대칭.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을 쥐가 듣는다. 앞뒤가 마치 데칼코마니. 왜 한쪽에다 물감 뿌려놓고 종이를 딱 반으로 접어서 펼치면 반대편 쪽에도 똑같이 모양이 생기잖아요. 낱말은 반말은 새가 쥐가 듣는다. 요 반을 기준으로 마치 접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일치하는 걸 대꾸법. 도치는 자, 마셔라 물을 사랑해 너를, 원래는 너를 사랑해 물을 마셔라 해야 되는데 위치,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는 것을 도치. 저는 뭐 그냥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위치를 도둑질했어요. 위치를 도둑질해서 바꿨어요. 도치법.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강조입니다. 강조. 그냥 이거는 내용을 강조하여 강한 느낌과 감동을 주는 표현 방법. 과장. 강조하는 거죠. 크게 얘기하거나 반대로 작게 얘기하거나, 크게 부풀리거나 작게 줄여서. 간이 콩알만해졌어. 우리 왜 놀랐을 때 깜짝이야. 간이 콩알만해졌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놀란다고 간이 요만큼 콩알만해지나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얘기하거나 너무 크게 얘기하거나 이런 걸 과장. 그 다음에 대조는 반대. 짧고 길다. 이게 반대를 앞뒤로 배치하는 걸 대조. 영타는 감탄사 사용하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느낌표 나와 있죠.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요. 느낌표 나와 있죠. 뭐 이런 감탄사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감탄법이 아니라 그런 걸 영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거법은 쭉 나열하는 거. 여기 지금 요거 읽으시면 되게 재밌던데요. 새끼오리도 헌시장도 소똥도 가시장도 개니빠디도 뭐 너울 쪽도 해서 쭉 나열하는 게 열거. 반복은 똑같이 반복하는 거. 점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점층법은 내용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확대. 여러분 뭐 시냇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강물,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 점점점 크게 확대 넓어지는 것. 처음에는 그냥 눈, 떨어진 눈, 마당 위에 떨어진 눈 하면서 좀 더 강하게 크게 확대하는 것을 점층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좀 점점점 작게 하는 건 반대로 점강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점층법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의 표현 방법이 크게 비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변화 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서는 또 상징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를 많이 공부합니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어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징. 추상적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 근데 상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적, 개인적, 원형적.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쓰여 그냥 관례적이고 보편적인 거. 우리가 뭐 비둘기 하면 평화, 칼 하면 무력 이런 게 관습. 그다음에 원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우리 인류 전체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 물, 생명력, 빛, 뭐 근원, 신성함 이런 건 원형. 그래서 이런 관습적 상징이나 원형적 상징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얘예요. 개인적 상징. 이거는 시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참신한 문학적 효과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우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야. 알고 봤더니 자아성찰의 매개체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를 공부하시는데 그 시가 상징적이다? 그러면 그 시의 어떤 시어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 그 시인이 사용한 상징은 관습이나 원형이 아니라 개인적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라는 걸 쉽게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 공부하시다가 이 시의 석경은 상징적입니다. 그럼 상징이 쓰였다는 얘기네. 그럼 이 시의 어떤 시어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가 반드시 체크하실 것. 상징은 비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원관념이 나오는데 상징은 원관념이 없이 그냥 보조관념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건요. 감정을 집어넣는다. 나 아닌 다른 것에게 그래서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처럼 표현하는 것. 사실은 나의 감정인데 그것을 마치 그 대상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자, 내가 우울하면요. 똑같이 맨날 그 지저귀는 새도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너도 우는구나. 나도 우는데 너도 슬퍼. 근데 사실은 내가 슬픈 거죠. 새에게 내 감정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런 걸 감정이입. 자, 근데 이때 시적 화자의 정서나 사상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대상을 새 너도 슬퍼? 나도 슬픈데 새 너 나랑 똑같구나. 그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자,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화자의 감정. 근데 아무리 읽어도 화자의 감정은 안 나오고 여기 벌레가 운대. 그냥 벌레가 운다라는 것만 있어. 그럼 화자는 뭘까? 이 벌레가 운다라는 게 화자의 정서예요. 왜? 이 벌레가 객관적 상관물이기 때문에 여기 벌레가 운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슬픈 거, 우는 건 화자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정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감정을 객관하여 표현하기 위한 대상물로 화자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객관적 상관물이 꼭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이건 반대예요. 나는 외로운데 꾀꼬리 너는 정답네. 너 때문에 내가 더 외로워. 그러니까 이때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인 건 맞지만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꼭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입이 된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인 건 맞는데 객관적 상관물 중에는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없는, 여기 지금 보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객관적 상관물이 있기도 하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거 그림 나와 있네요. 객관적 상관물의 범위가 더 넓다.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감정이입이라는 건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화자와의 정서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건 감정이입이다. 자,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걸 이야기한다. 상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어떠한 흐름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선경후정, 수미상관, 기승전결, 뭐 연상이 나오는데 일단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게 역으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현재,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건 역순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과 공간, 화자의 시선이나 장소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선경후정이라는 건요. 한자 알면 편하는데 먼저 경치, 나중에 감정. 앞부분에는 풍경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화자의 정서를, 이걸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머리수, 꼬리미,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배치하는 걸 수미상관. 그 다음에 기승전결은요. 우리 소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것과 비슷해요. 이건 옛날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인데 처음에 일어나고 발전하고 전환하고 해결되고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감정이 전환되고 감정이 마무리되는 거 마치 이야기처럼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시어가 주는 이미지를 출발로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적는 걸 연상에 따른 전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뭐 시간, 공간, 성경후정, 수미상관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감상입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걸 하나의 소통이라고 봤을 때 그 구조. 자,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은요, 그 만든 작가가 있고요. 이 작품에 반영된 현실이 있고요. 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는 거지만 이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작가는 어떤 것을 표현했고 그 작품 속에는 어떤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과연 독자들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 이게 바로 문학 작품의 소통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본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저것 안 보고 작품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 작가 현실 다 모르겠고 그냥 작품만 볼래. 이런 건 또 우리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하면요. 문학 작품의 관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내재적, 외재적. 내재라는 건 절대론적. 그냥 문학 작품만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작가, 현실, 독자 다 빼고 절대적으로 작품만 보는 걸 절대론적 관점. 그러니까 내부만 본다 해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재적,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반영이라는 것은 현실. 어떤 현실을 반영했느냐. 표현이라고 하는 건 작가의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느냐, 작가에 주목하는 거. 효용이라고 하는 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지만
작품만 볼 수 있고 현실만 볼 수 있고 작가만 볼 수 있고 독자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했느냐 요즘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감상의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감상 내용을 보시면서 이건 반영론이야, 이건 효용론이야, 아니야, 이건 절대론적 관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네 가지 관점 이름 알아두시고 초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를 요 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문학 중에 현대시 관련해서 시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와, 지금 긴 시간 동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강의를 해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사실은 시가 참 우리가 작품 하나하나 볼 때는 짧아서 쉬운 것 같지만 시 한 편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느끼시고 다시 한번 처음 부분부터 여기 지금 우리 읽어봤던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공부하신 내용은요, 까먹기 전에 바로바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